수요가 굉장히 센 산업이 맞거든요. 지금 여전히 25%는 들고 가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좀 이번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수를 가지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알파 전략, 즉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유망, 뭐 기업이라든지 업종 이런 게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기 앞서서 네. 작년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 유망 주식으로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IT 대표 기업. 이 중에서 헬스케어는 상당히 좀 잘 버텼죠. 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최근에 그 인플레 법안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 IT 대표 기업들이 사실상 이 나스닥 지수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힘들어요.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네. IT 대표 주식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를 네. 좀 재밌게 좀 섞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었을 때 16,200포인트 갔었잖아요. 저희는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 IT의 적정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거품이 아니다. 나스닥 16,200이. 그래서 그때는 1월, 2월 달까지 더 많이 올라가고 끝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시대에서 저희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가상화폐 시장을 안 생각한 것이. 가상화폐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안에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부분, 나중에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뭐 모든 결제를 가상화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을 실제로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이런 그쵸. 말을 중간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2021년 11월에 네. 저희가 틀렸죠. 왜냐면 1월달, 2월달까지는 들고 가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나스닥만 보고 있으면 저평가였어요. 왜냐면 닷컴버블 붕괴가 됐었을 때의 계산해 보면은 그때 막 나스닥 P 멀티플이 50배, 60배 막 이렇게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피크 쳤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36배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아직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가상화폐를 집어넣었어야 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피크를 치는 타이밍을 잡을 때 네. 시가총액이랑 M2를 같이 봐요. 저희가 모델링을 많이 해봤는데 립 모델이란 건 뭐냐면 ROE, 금리도 중요하지만 M2 증가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2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기는 PBR이, 그러니까 가치가 시총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M2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M2 증가율이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시총의 고점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다가 가상화폐를 집어넣었어야 돼. 11월 달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자그마치 2.9조 달러고요. 사실 가상화폐 시장의 피크는 거의 3.6조 달러입니다. 근데 나스닥 시장 그때 고점이 46조예요. 46조 달러. 그러면 거의 6.3%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 피크했을 때는 7%가 넘었었어요. 그 7%를 더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월, 2월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더했으면은 11월이 꼭지가 맞죠. 왜? 보시면은 시총 나누기 M2로 했었을 때 가상화폐 더하기 나스닥 시장 더하기 S&P 500 다 더했었을 때 M2로 계산했더니 400%가 넘어섰었어요. 근데 이 416.88%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484%보다는 낮아요. 그렇지만 2008년도 3월 달에 닷컴 버블이 말고 산업재해 버블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평균 값으로 계산했을 때 395.5%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진짜 거품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요번에 지금 아까 IT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이번에 그러면은 가상화폐도 집어넣고
IT 시장도 다 집어넣고 나스닥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어떠냐. 저희 답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S&P 500, 5,500, 나스닥 16,500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나스닥 고점을 다시 뚫을 거가 오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못 가고 살짝 못 미치고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더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근처까지 갔었을 때 저희는 포지션을 바꿀 건데 제대로 바꿀 건데 그러면 IT를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IT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반도체 쪽이 그죠? 수요가 지금 살짝 수급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 지난달. 맞아요. 그런 숫자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하반기에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미 벌써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빠졌단 말이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예. 그러니 여기다 대놓고 또 40% 빠진다? 저는 얘기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럴 때 보면은 40% 빠진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시티그룹인가? 어디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맞아요. 반도체 지수 25%더 빠질 거다. 2,000까지 빠질 거다. 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밀렸죠. 며칠간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던지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IT 산업, 특히 이 가격 전가력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IT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는 시기에서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가격 전가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센 산업이 맞거든요, 지금. 물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그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격의 변동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ROE를 창출해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격 전가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IT 산업 특히 뭐 반도체를 전체 포트폴리오 다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번에 왕창 깨지고 있는 거지만 한 4분의 1 정도? 또 나머지 4분의 1은 신재생 에너지? 또 나머지 4분의 1은 뭐 바이오 플러스 전기차?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 놓았으면 이쪽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쪽이 커버를 해주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업종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은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장주, 가치주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IT를 여전히 25%는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도 20%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도 한 10%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도 5% 정도 들고 가고, 전기차도 10% 정도 더 들고 가자. 근데 어떤 분들은 총 저는 70%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저는 변화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 IT 기술주의 비중이 35%나 되니까 이거를 25%로 줄이고 나머지 10%를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쪽으로 더 더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영역의 차이. 누가 네. 어떤 업종이 더 뭐 본인은 편하냐. 네.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7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를 아예 안 들고 갈 수도 없는 게 가치주 안에서도 미국의 천연가스라든지 또 원자재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포스코 중에서도 포스코 안에서 뭐 신소재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고유 원자재, 고유 가치주라 하더라도 4차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원자재, 뭐 4차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해내면 그쪽에서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가격 경과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도 한 30% 들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가상화폐도 가상화폐 중에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 모르겠고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결국은
IT 산업에서 다 들고 가냐? 반도체 중에서 모든 반도체주를 다 들고 가냐? 그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은 회사. 그죠? 경쟁력이 더 있는 회사. 이걸로 들고 가는 게 그게 나중에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 구분을 해놓고 투자는 합니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또 더 나아가서 종목별 알파 전략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게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까지는 충분한 좀 시간이 있으니 그 전에 한 번 더 이제 상승장이 나올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IT 대표 주식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전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왜 근데 그래도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더 많이 고집을 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스닥 막 1,500포인트까지 빠질 때는 많은 분들이 그때가 금리 3%대 중반까지 올라갔으니까 봐라 이제 기술주들 박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빠뜨렸잖아요. 네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번에 금리가 2.6%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한 거지. 지금 벌써 3.2%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보세요. 3.2%까지 올라왔는데 나스닥이 박살이 났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전보다 위에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3.5%를 견뎌낼 수 있는 IT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건데 요 두 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기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0.15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 미만일 때. 그때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숫자들 34%, 31% 이게 뭐냐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초과 수익을 창출할 빈도수, 가능성. 그러면 성장주를 사야 되겠습니까? 가치주를 사야 되겠습니까? 성장주 사야죠. 그렇죠. 또 요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뭐냐면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7대 3이 맞죠? 또는 뭐 3분의 2, 3분의 1이 맞죠? 딱 숫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저희는 그래서 성장주 비중이 7, 가치주 비중이 3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전제 조건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5% 밑으로 떨어지고 4%대 떨어지고 내년에 3%대로 떨어지고 3% 밑으로 살짝까지 연말까지 간다 치면 어쨌든 앞으로 1년 반은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죠. 그죠? 적어도. 네네. 그럼 그때 과거에 뭐가 그 시대에 수익률이 좋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이 3% 이상으로 유지가 됐었을 때 S&P 1,500 기업들 중에서 가격 정가 능력이 뛰어난 회사들, 가격 경쟁력 우위 기업들의 기간별 수익률을 구해봤더니 12개월 동안에 약 11%의 초과 수익률을 창출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S&P 1,500 기업들 중에서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정가 능력이 뛰어난 회사를 들고 있으면 S&P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11% 오르니 연 수익률 11%를 창출하면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채권 들고 있으면 3, 4%를 번다 하더라도 그거는 훨씬 더 낮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낮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11% 초과 수익률을 내니까 당연히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 IT든 바이오든 뭐 신재생 에너지든 전기차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원자재든 금융회사든 다 가격 정가가 되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렸었을 때 판매가 안 깨지는. 그러니까 대수, 판매 대수.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판매 대수가 깨지더라도 워낙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매출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판매 대수도 안 깨지고 가격도 정가를 해서 실적이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깨지지 않겠죠, 주가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무작정, 나 그냥 몰라. 현금만 들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는 그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놓는 것이 내 부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IT라든지 반도체 그런 기업 중에서 가격 전가력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막 올려도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그래서 뭐 TSM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가격 인상한다라고 하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3나노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그런 기업들이 이런 기사에서 나온 플로우처럼 가격 인상을 여기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투자 매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주식들은 시장보다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사실 기관들이 그렇게 해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샀다 팔았다 해서 이 평가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되더라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니까 맞아요. 샀다 팔았다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저는 그게 좋은 시장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있군요.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하면서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시장의 끝물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큰 대세 하락장이 2년 뒤쯤이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제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맞출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 시장을 볼 때는 미국은 10년 중에서 8년, 9년을 들고 있고 1년만 대세 하락장이 왔었을 때 빠져나가 있으면 최고 2년만 빠져나가 있으면 그러면은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 30년 동안 그냥 좋은 종목만 계속 사모았으면 네. 그냥 연평균 수익률 10% 나온 거예요. 그거 충분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서 그 50% 빠지는 장일 때 그 50% 안 깨지고 한 10%만 깨지겠다. 이게 욕심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연평균 10%의 수익률이 아니라 연평균 20%, 30% 수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한 번 네. 삭제 나왔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맞추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들고 있는 게 더 많아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콜동원 맨날 불리시하게 얘기한다. 다 좋습니다. 네. 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좋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8, 90% 이상의 확률로서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 또 세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노력을 하는 동안에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꾸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투자의 마인드로서 좋은 종목 고르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지 그게 남는 장사다. 자꾸 시장을 차트 보면서 맞추려고 타이밍 잡으려고 하면 정말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나와주셔가지고 장기적인 뷰 관점에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요번에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이전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가 이제 바로 진정한 고점이고 네. 사실상 이제 그때부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네. 정확하게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이 딱 제가 유안타증권에 입사한 지
3년 아. 딱 지나고 이제 4년 차 되는 첫날입니다. 제가 네네. 2019년 9월 1일 날 입사를 했었으니까. 네. 그 입사하자마자 랩 상품 런칭을 한 게 9월 26일, 27일이에요. 첫 고객이 들어온 게.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죠. 한 달만 더 지나면 이제 3년이 되는 건데, 수익률을 보시면은 쌓이다가 빠졌다가 쌓이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시장 지수가 막 빠질 때 고객분들이 안타깝게도 해약을 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가장 바닥일 때 해약을 하세요. 제가 막 손을 잡고, 그러니까 말로써 네. 거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것만 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겁니다. 근데 그 빠진 수익률이 다 되돌아왔어요. 아. 지난 6월, 네네. 5월, 6월, 7월 달 이때 이때.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을 잘 골라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왔겠죠. 근데 그걸 못 먹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전화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건 미국 증시는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저같이 운용을 하는 사람의 랩 상품을 네. 뺐다 넣었다 하시는 거는 정말 본인이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설적인 뭐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마젤란 펀드를 13년 운영을 했는데 연평균 거의 30% 정도 수익률을 냈는데 네.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은 다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객을 가입한 펀드.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에 한 7, 8년은 오르고 한 2년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 또 알파 전략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상세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잘 또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본부장님 렉산품 가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채널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